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잘해주고 상처받는 착한 사람 탈출 프로젝트. 당신 생각은 사양합니다. 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너무 애쓰기도 하고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들키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기도 하죠. 이 책은 그런 책임감 강하고 예의 바른 선량한 사람을 위해 썼다고 지은이는 말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한경은 작가는 저와 치유하는 글쓰기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며 공부한 인연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정작 내가 없는 착한 사람 극복 에세이인 이 책이 더 살갑게 느껴집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욕구가 없을 수도 있나요?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갖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주어가 빠진 질문을 한 영미 씨를 가만히 바라봤다. 그녀는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응시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나는 누가 그런데요? 라고 묻는 대신 정말 아무런 욕구가 없을까요? 라고 되묻는다. 그녀는 잠시 시선을 피하며 생각하더니 부모님이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했어요.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울지 마, 떠들지 마, 만지지 마. 영미 씨 같은 이들이 어릴 적부터 숱하게 들었을 말이다. 울지 말라는 말은 눈물을 흘리는 건 나약한 거니까 강하게 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말하는 사람의 속내는 네가 울면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너를 달래주는 곤혹스러운 일을 하고 싶지 않아. 일 수 있다. 떠들지 말라는 말은 떠들면 안 되는 상황을 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이다. 이 말의 숨은 뜻은 네가 소란스럽게 하는 게 싫어. 남 보기에 창피해. 일 경우가 많다. 만지지 말라는 말은 더러운 것을 함부로 만지면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라고 포장하지만 속내는 너의 몸이나 옷이 더러워지면 뒤처리가 귀찮아 일 수 있다. 모두 다른 사람의 행동, 정확히 말하면 다른 사람의 욕구를 통제하면서 편안하고 싶은, 창피하고 싶지 않은, 귀찮고 싶지 않은 자신의 욕구가 숨어있는 경우다. 겉말과 속내는 이렇다 치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타인의 욕구를 통제하는 일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반대로 나의 욕구를 억압당하는 일은 어떻게 통증 없는 고통이 되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울지 마. 울음은 감정의 정수이다. 슬플 때, 억울하고 분할 때, 무서울 때, 외로울 때 등 주로 힘든 상황에서 눈물이 난다. 하지만 우리는 감격스러울 때, 기쁠 때, 행복할 때도 눈물을 흘린다. 즉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터지는 눈물을 참으라는 말은 아무것도 느끼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 몸속에 도는 혈액을 멈추게 하는 것과 같고 영혼의 수맥을 끊어버리는 듯한 폭력적인 요구이다. 떠들지 마. 떠드는 것은 활기와 생동감을 드러내는 일이며 친밀감을 표현하는 행위이자 우리는 서로 친한 사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질문하기, 혼잣말하기, 중얼거리기, 노래하기, 고함치기 등이 포함된다. 파장이 다를 뿐 모두 말의 다양한 방식이다. 자기 표현의 기본은 말하기이며 말하기의 활기찬 버전인 떠들기는 자기 표현의 확장일 뿐이다. 아이가 엄마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싶은데 엄마는 바쁘거나 피곤하다는 이유로 혹은 다른 사람들이 듣는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입을 다물라고 한다면 이는 표현하지 말 것을 강제하는 일이자 소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 떠들지 말 것을 요구받은 예민한 아이는 나는 너와 소통하고 싶지 않아 로 받아들여 상대에게 거절받았다고 생각하며 상처를 입을 수 있다.
만지지 마. 만진다는 것은 세계를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행위이며 사랑의 결정적인 지표이다. 아이들은 물렁하고 딱딱한 것, 부드럽고 거친 것, 촉촉하고 마른 것, 차갑고 따뜻한 것들을 만지며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세계를 알아가는 일에 기쁨을 느낀다. 만지지 말라는 것은 알지 말고 모르는 채로 있으라는 말과 같다. 다양한 촉감을 경험하지 못하면 외부 자극에 대한 조심스러움이 높아지고 낯선 자극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다. 결국 안전하게 자신을 지킨다는 핑계로 최소한의 자극만을 추구하면서 익숙한 환경과 관계 안에만 머무르는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도 있다. 임상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는 욕구단계설이라는 이론에서 욕구를 중요도에 따라 5가지 단계로 구분했다.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다음 단계의 욕구가 나타나서 위계적인 체계를 이룬다. 첫 번째 단계로 인간의 생존에 관련된 생리적 욕구는 의식주와 성욕을 포함한다. 두 번째 단계는 안전의 욕구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원하며 불안을 피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세 번째 단계는 집단에 귀속되고 타인과 유대를 원하는 사회적 욕구이다. 네 번째는 존경의 욕구로 자기 존중을 이루고 타인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이다. 다섯 번째는 자아실현의 욕구로 잠재력을 발휘하고 그것을 현실에서 성취해 나가며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이다. 매슬로우는 후에 자기 완성을 넘어 타인과 세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기 초월의 욕구를 추가했다. 이렇듯 욕구란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이며 정서적 안정과 정체성, 자존감을 형성하는 중심축이 된다. 문제는 이러한 욕구들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보살핌과 사회적, 정서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미의 젖을 먹고 자라는 포유류는 다른 종에 비해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길다. 그중 인간은 최소 5년,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제일 긴 돌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몸을 위한 양식이 필요하듯 마음을 위한 영양분도 필요하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 비난받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감, 버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감 등이다. 안정된 정서와 굳건한 자존감이 만들어지려면 이러한 마음의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야 한다. 이렇듯 인간에게는 타인의 존재가 너무 크고 절대적이다. 그런데 만약 나를 지원하는 믿을 만한 타인과 안전한 세계가 없고 타인에게 나의 욕구를 정당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없다면 어떨까? 만약 아주 어린아이라면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고 그럭저럭 육체는 보존하며 자란다고 해도 정신적으로 독립된 어른으로 성장하기가 어렵다. 많은 어른이 여전히 어른아이로 머무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단지 목숨이 붙어있다는 이유로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삶이 있다. 사는 게 아니다라는 흔한 말이 가슴이 아픈 이유는 생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황폐함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 함께하고 싶고 위로받고 싶다. 이것은 분명 자연스럽고 인간다운 욕구이다. 하지만 착한 이들은 나의 욕구보다 나에게 중요한 사람의 욕구나 타인의 시선, 평가를 더 중시하며 살기 때문에 스스로의 감정을 알기조차 어렵다. 그러다 보니 나의 욕구를 타인에게 잘못 요구하는 일이 벌어진다. 더 안 좋은 일은 자신의 욕구를 타인에게 비난의 형식으로 강요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더 고립되고 외로워지는 경우다. 왜 이렇게 늦게 와? 라는 말은 일찍 들어오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그 아래에는 나는 당신과 함께 시간을 갖고 싶다는 친밀감의 욕구가 깔려 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바로 이 친밀감을 나누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진짜 필요한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고 솔직하게 요구하지 못하며 때로는 터무니없이 타인을 비난하는 걸까?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말이다. 문제는 바로 나다. 과연 나는 나의 욕구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을까? 나도 내가 원하는 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서 상대가 내 욕구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은 상대가 마법을 부리길 바라는 것에 가깝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다. 스스로의 욕구를 잘 파악해야 한다. 나의 내면이 여전히 고아처럼 사랑에 허기져 있다 해도 부모나 부모를 대신할 사람이 척척 알아서 나를 만족시켜주기만을 바란다면 그 허기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뿐더러 외로움과 화만 쌓여갈 것이다. 내가 나의 느낌을 지각하고 나의 욕구를 이해할 수 있으려면 스스로에게 자주 물어봐야 한다. 너 지금 몸과 마음이 어때? 손바닥에 땀이 나고 있네. 긴장하고 있니? 잘 보이고 싶고 잘 해내고 싶구나. 이렇게 나에게 다정하고 자상하게 물어봐주자.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떤 말을 하든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존중해주며 나의 허기진 내면을 채워줘야 한다. 누가? 다름 아닌 내가. 영미 씨는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말했다. 한 번도 없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받아들여진 기억이. 그러니까 말해봤자 소용없고 말하면 욕만 먹으니까 어느 순간 다 포기해버린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강하게 욕구를 억압당한 사람은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욕구 자체를 차단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욕구가 충족돼 본 경험이 없거나 적은 사람은 타인과 세계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지 못한다. 또한 욕구를 드러내는 일이 핀잔이나 미움을 받는 일로 각인된다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욕구를 드러내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욕구를 억압하는 것이 내면화된 영미 씨는 자신은 아예 욕구가 없다고 착각하며 살았다. 하지만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며 깨닫게 됐다.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뱉지 못했다는 것. 즉 자신의 욕구를 소외시켜버리면서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이다. 영미 씨의 울음은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에 터진 첫 번째 자기 목소리였다.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 부모님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 애인이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는 것, 엄마가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 남편이 담배를 끊는 것. 내가 원하는 것에 목록을 써보는 시간에 나온 답변들이다. 미리 준비한 듯 간결한 단어들을 툭툭 내놓는 사람도 있고 깊은 숨을 쉬면서 한 문장 쓰기를 심사숙고하는 사람도 있다. 목록을 풀어내는 과정은 제각기 달라도 내용에는 공통점이 있다. 내가 원하는 것에 내가 아닌 남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 게다가 그것들은 모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물론 자식과 배우자가 어째서 남이냐는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누구나 부모나 자식, 배우자나 애인 등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의 그 소망이 그들에게는 진짜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일일 수 있다. 그래서 나의 소망은 당당히 너를 위해서가 된다. 나를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타적이고 희생하는 사람이라 믿으며 더 떳떳하게 요구하기도 한다. 그런데 상대가 나의 바람을 바람맞히면 내가 괴로워진다는 것이 문제다. 너를 위한 일이 잘 안 되면 네가 괴로워해야지 왜 내가 더 괴로워하는가? 간단하다. 진짜 너를 위한 게 아니라 그렇다. 상대를 내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 만들 수 없다. 딸의 남자를 내가 찾아줄 수도 없는 노릇이며 부모의 건강과 수명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엄마가 자신의 인생을 살기 원하는지조차 알 수 없으며 남편이 담배를 피우든 씹어먹든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거나 그들도 어쩔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남의 일에 그렇게 집착하고 안달하는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너는 곧 나이고,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된다. 남을 우선으로 세워둔 소망 안에는 사실 나의 욕구와 불안이 숨겨져 있다. 딸이 좋은 남자와 결혼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내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은 것 같다는 자책이나 불안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나의 욕구는 딸이 번듯한 남자와 결혼해서 내 자랑거리가 되길 바라거나 자식에게 나의 노후를 기대고 싶은 속마음이 있을지 모른다. 엄마가 자신의 인생을 살길 바라는 딸의 속내는 엄마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것일지도 모른다. 이것을 알아차렸다면 너를 위한 것처럼 내세우지 말고 정직하게 나를 위한 것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자식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면 좋겠다. 엄마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이게 진짜 나의 욕구다. 이렇게 타인에게 요구하는 일을 멈추고 나의 진짜 욕구를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나를 살피면서 동시에 남을 짓누르지 않기 위해서다. 나 자신을 살피고 남을 짓누르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잘 구분해야 한다. 자식은 내 자랑거리가 되거나 나를 보살피기 위한 존재가 아니다. 자식은 내 몸을 통해 온 남이다. 남이란 그가 나의 분신이 아니고 독립된 개체라는 의미다. 그러니 자식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은 깨끗하게 단념하는 편이 낫다. 내 자랑거리는 내가 만들어야지 왜 남에게 만들어달라 하는가? 엄마의 간섭과 통제를 받고 싶지 않은 나의 욕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노력은 해볼 수 있다. 엄마에게 요청하거나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두는 일 말이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완벽하게 될 수는 없다. 타인이 걸려있는 문제는 한계와 범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야만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인생이 가벼워진다. 남은 내가 될 수 없다. 우리가 남이가 라고 물으면 남이지 그럼 하고 대답해야 한다. 나 외의 모든 존재는 남이다. 부모도 자식도 모두 타자이다. 그러니 남의 일에 내 마음을 쏟으며 남의 인생에 얹혀갈 요량을 내다버려야 한다. 나에 관한, 내가 원하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주목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나에 관한 것밖에 없다. 20대 후반의 직장인 은정 씨가 원하는 것은 이렇다. 가족이 건강한 것,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애인을 만나 연애하는 것,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건강한 방식으로 빨리 극복하는 것,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은정 씨가 원하는 것은 모두 건강과 관련 있다. 그녀가 이렇게 건강에 집착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동생은 상당한 수준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언니는 지적장애가 있다. 얼마 전 아버지마저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엄마의 우울감도 깊어져만 간다. 집안에 멀쩡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내가 가족 모두를 책임져야 할 것 같아요. 가끔 힘이 들 때는 나만 생각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면 마치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나만 살겠다고 도망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우리 집의 소방관이다 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아요. 이렇게 말하는 은정 씨는 꽤나 담담하고 강단 있어 보였다. 아마도 자신이 기운을 잃거나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인간은 부족한 것에 집착하는 습성이 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을 채우고 싶은 욕망에는 필연적으로 불안이라는 놈이 따라붙게 된다. 태초부터 불안이란 위험한 상황을 미리 대비하게 하여 생존에 도움을 줬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목숨 내놓고 원시림에 사는 것도 아닌데 인생을 너무 죽기 살기로 사는 건 아닐까? 이런 사람들의 동력은 대개 불안이다. 은정 씨가 갖고 있는 불안도 미래를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간절한 바람 안에는 건강해야 한다는 당위적 사고가 깔려 있다. 내가 건강하고 아프지 않아야 가족들을 돌볼 수 있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애인을 만나야 내가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굳은 믿음은 사실 얇디 얇은 종이 방패일 뿐이다.
이런 당위적 사고는 좌절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이다. 나는 꼭 건강해야만 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딘가 조금만 아파도 곧 죽을 것처럼 불안에 휩싸이게 된다. 집착, 당위적 사고, 불안, 좌절, 다시 불안. 마치 불안하기 위해 사는 것 같지 않은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남이 변화하기를 바라는 것과 내가 갖지 않은 것에 집착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둘 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러면서 걱정을 허리춤에 매달고 산다. 엄마까지 아프면 어떡하지? 남편이 저렇게 담배를 피워대다 암이라도 걸리면 어쩌지? 애인이 계속 저런 별 볼 일 없는 직장에 다니면 어쩌지? 사실 이 걱정들도 모두 내 욕구의 그림자이다. 엄마마저 내 짐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 남편의 건강으로 나의 안락과 안정을 계속 잘 유지하고 싶은 마음, 애인의 능력이나 후광에 편승하고 싶은 마음, 이런 나의 욕구에 솔직해지자. 이렇게 나의 욕구와 욕망에 초점을 맞추면 사실 남들에게 이런 것들을 바라는 마음 자체가 미안해진다. 내 인생 대신 살라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실은 나를 위한 걸 너를 위한다고 포장하지 말고 진짜 나를 위한 것을 돌보고 가꾸자. 나의 욕구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일은 진짜 내 인생으로 가는데 가장 정확한 나침반이 된다. 그게 나에게도 남에게도 세상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저는 잡채밥을 먹고 싶었는데 동료들이 자꾸 짜장면을 시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짜장면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한심해 죽는 줄 알았어요. 30대 중반의 직장인 상훈 씨의 조금 웃긴 자기 폭로 시간이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상훈 씨도 속 시원한 표정으로 같이 웃었다. 그 웃음에는 착한 사람들의 어처구니 없는 소심함이 폭로된 것의 통쾌함과 나보다 더한 인간이 있구나 하는 안도감과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구나 하는 공감이 녹아 있었다. 이렇게 식사 메뉴를 정하는 소소하고 작은 일부터 오래 묵은 억울함과 분함까지 착한 사람은 자기 표현의 결박 상태에 놓여 있다. 상훈 씨는 왜 잡채밥을 시키지 못했을까요? 왠지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야만 할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상훈 씨에게 잡채밥을 먹지 말라고 했나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그저 자기들이 먹고 싶은 메뉴를 말했을 뿐이죠. 그래요, 상훈 씨의 자유를 제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상훈 씨는 왜 원하는 것을 표현하지 못했을까요? 남들이 하는 대로 하면 중간은 갈 것 같아서? 그 중간에 머무는 느낌이나 감정은 어떤 건가요? 안심이 되죠. 안도감 같은 거요. 그렇다면 중간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요? 튀죠. 그럼 욕먹거나 다칠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결국 비난받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한 거네요. 그런데 욕 좀 먹으면 안 되나요? 네? 욕 먹기 싫은 마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이나 호의를 얻지 못할 망정 욕을 먹을 수는 없다는 심리다.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이기적이라고 욕할 거야. 나만 싫다고 하면 따돌림을 받을지도 몰라. 따위의 두려움과 불안은 남들처럼 사는 것을 추구하게 만든다. 비록 속으로는 스스로를 한심해 할지라도 말이다. 결국 상훈 씨가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지 못한 이유는 남들과 다른 의견이나 주장을 내세울 때 이것을 일탈이라 생각하고 이로 인해 생길지 모르는 비난, 따돌림, 비웃음, 처벌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상훈 씨는 남들과 다르게 너무 튀지 않고 중간에 머물면 안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렇게 대다수의 결정에 동의하고 동참할 때 우리는 조직에서 소외당하는 등의 처벌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도 있다. 얼핏 보면 상훈 씨는 안도감이라는 이득을 챙긴 것 같다. 하지만 그는 안도감이라는 이득을 얻겠다는 의도보다 욕을 먹는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더 절박했다. 안타깝게도 그의 태도는 현장에서는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고
사후에는 한심함을 느끼며 자책하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에 더 가깝다. 이렇게 남들 따라 하기가 습관이 되면 내 목소리를 내는 일이 점점 더 두려워지고 만다. 두려우니 자신의 목소리는 더 깊이 숨기게 되고 극단의 경우 영혼의 실어증에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동료들과 메뉴를 정하는 상황에서 각자 선택한 메뉴가 우연히 통일된 것을 상훈 씨는 암묵적인 합의나 강요로 받아들였다. 분위기를 망치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돌아올지 모른다는 불안이 만들어낸 해석이다. 물론 그때 실제로 짜장면을 통일하자는 암묵적인 합의의 분위기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은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불안이 많은 사람들은 객관적인 현실보다 내가 경험하는 주관적인 현실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상훈 씨의 주관적인 현실은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기 힘든 불편하고 무겁고 눈치 보이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객관적인 현실은 그의 선택을 통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주관적인 현실 안에서만 판단하면 다양한 제약을 스스로 만들어낸다. 자기 검열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를 표현하기가 힘들다. 방어하는 데만 급급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주관적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실제 현실을 왜곡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의 인지적 오류를 깨달으면 현실을 바로 보는 데 도움이 된다. 인지치료를 개발한 아론백은 생활사건의 의미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범하게 되는 과장되거나 왜곡된 논리를 인지적 오류라고 표현했다. 인지적 오류에는 흑백 논리적 사고, 과잉 일반화, 의미 확대와 의미 축소 등이 있다. 타인이 행사하는 힘에 영향을 많이 받는 착한 사람들은 다음 몇 가지 임의적으로 추론하는 인지적 오류에 대해 생각해 볼 만하다. 먼저 충분한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제멋대로 추측하고 단정하는 독심술의 오류다. 동료가 쏙닥거리는 걸 보며 내 욕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해 라고 생각하는 경우다. 마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듯이 단정하고 확신하는 예언자의 오류도 있다. 말해봤자 소용없어. 욕만 먹고 거절당하게 돼 있어. 와 같이 생각하는 경우다. 현실적인 근거 없이 막연히 느껴지는 자신의 감정에 근거하여 결론을 내리는 감정적 추리는 현실을 왜곡하고 과장하게 만든다.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걸 보니 내가 뭔가 잘못한 게 틀림없어. 와 같은 임의적 추론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그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기대나 암묵적 요구에 적절하게 순응할 때 집단과 조화를 이루며 자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단 이 경우는 상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나 집단의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와 합의한 후 동조한 것이라면 내가 자율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자책하지 않으며 피해의식으로까지 확대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동조하는 것보다 나의 욕구와 내 선택에 스스로 동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만약 상훈 씨가 그 자리에서 내가 먹고 싶은 욕구에 충실해 잡채밥을 주문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집 잡채밥은 맛이 없더라. 여기 짜장면이 제일 맛있어. 라고 했거나 마침 식재료가 떨어져 오늘은 잡채밥이 안 된다는 주방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어땠을까? 다른 사람의 권유나 주방에서 날아온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결국 잡채밥을 먹지 못하고 남들처럼 짜장면을 먹게 되는 동일한 결과가 펼쳐졌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런 경우엔 자율적으로 선택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을 한심해하거나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된다. 또 다른 경우, 만약 동료들이 그냥 다 같이 먹는 걸로 하지? 라며 상훈 씨의 욕구를 통제했다고 치자. 그럴까? 그럼 더 빨리 나오겠지?
하고 쿨한 척 짜장면을 선택하든 마지못해 내 욕구를 포기하든 이 경우에도 일단 나는 2차적 선택이라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몇 달이 지나서까지 찜찜한 감정이 남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점은 만약 동료들이 상훈 씨에게 남들처럼 똑같이 먹으라고 요구를 했다면 그건 엄연히 그 사람들의 미성숙한 태도로 그들에게 관계 맺기에 서투름의 책임을 돌려주면 그만이다. 막상 현실에선 우리가 염려하는 것처럼 큰일이 그렇게 흔하게 벌어지지 않는다. 그 걱정이란 대부분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염려가 현실로 나타나면 어쩌냐고? 나 자신을 중심에 두고 선택하면 된다. 혹시 생길지 모르는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배짱을 가져보자. 그리고 누구든 다른 사람을 욕할 권리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자. 나를 욕하는 사람도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자기 마음이다. 생각해보면 나도 그렇게 살지 않는가? 욕 좀 먹는다고, 뒷담화 좀 듣는다고 세상 무너지지 않는다. 그들의 험담 자체가 내 인생의 대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는 2004년 이후 예식장 가는 것을 끊었다. 친척과 친구는 물론이고 친한 지인이나 직장 동료 등 누구의 결혼식에도 가지 않는다. 재미도 없고 솔직히 축하하는 마음도 들지 않는다. 이렇게 나의 욕구에 충실하면 사회생활을 못한다는 비난을 들을 수도 있고 상대가 섭섭한 마음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면 좋은 점이 더 많다. 내 시간과 돈을 아끼는 이득을 취할 수 있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억지스러운 행동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움을 느낀다. 이건 나라는 사람의 생활 규칙이고 규칙에는 예외 조항도 있기 마련이다. 그 예외 조항은 가고 싶을 땐 간다는 것이다. 예식이 창의적이거나 주인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다. 5년 전쯤 딱 한 번 결혼식에 갔는데 그때 신랑 신부의 어색하고 행복한 표정이 지금도 생생하다. 신부에게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다, 행복하길 바란다 고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어서 나 또한 기쁜 시간이었다. 아마 상대방도 똑같이 느꼈으리라 믿는다. 지금은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내가 결혼식장에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결혼 소식만 전하고 초대하지는 않는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내게 청첩장을 주면 초대해줘서 고맙다. 미안하지만 나는 결혼식장에는 가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 이유를 설명할 의무도 없고 변명처럼 말할 필요도 없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을 하고 결과에 책임지면 된다. 책임진다는 말이 무겁게 들린다면 감당 정도로 생각해도 좋다. 내가 선택한 행동의 결과를 감당하면 자존감은 높아진다. 물론 규칙은 변할 수 있다. 그땐 그저 이렇게 말하면 된다. 생각이 바뀌었어. 이 책을 읽고 우리가 관계에서 매번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해답을 찾았습니다. 싫은 사람의 부탁도 잘 거절하지 못하고 인정받으려 애쓰며 욕먹는 게 죽기보다 싫어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 이유는 나 스스로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고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통해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 나를 위해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